북유럽만이 정답으로 알고 살던 복지천국 뉴질랜드. 하지만 그 복지들의 문제점이 터지기 시작하고 해결할 여력조차 없는 뉴질랜드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하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 말도 안 되는 뉴질랜드의 행정정책 때문에 왕복 비행 24시간을 소요하고 한국엔 고작 45시간 남짓 체류했지만 충격적인 한국의 모습에 그만 멍해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 짧은 시간 한국을 보고 선언문 낭독을 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거주 중입니다. 지금은 한국을 도입하자 한국을 따라잡자 외치고 있는 주의죠. 지금은 32살이고 현지 대학교에서 공공정책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어요. 대학원 시절부터 저는 항상 제도가 어떻게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왔고 그 고민은 결국 제가 지금 한국을 극찬하기에 이르렀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뉴질랜드 사회에 대한 자부심은 꽤 강한 편이었어요. 자연과 공존하는 평화로운 나라, 공공복지와 형평성이 살아있는 모델 국가라는 이미지에 저 역시 별 의심 없이 동의하며 자라왔죠. 특히 북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뉴질랜드는 글로벌 공공행정계에서 늘 참고되는 선진 사례로 소개되곤 했고 저 또한 그런 자료들을 강의에서 다뤄왔습니다. 지금의 한국과 다르게 뉴질랜드는 비교적 속도를 중시하지 않았어요. 행정도 그렇고 사람 사는 리듬도 그렇고 어디든 급할 것 없다는 태도가 사회 전반에 녹아 있어요. 그게 우리 사회의 여유와 안정감을 지켜주는 힘이라고 믿었고 저 역시 그런 느긋함 속에서 사람 중심의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정책 문서와 보고서 속의 수치들은 말 그대로 수치일 뿐 현장감이 없는 탁상행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논문 속 북유럽 모델은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사회에 효율적인가 하는 의심도 들었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제일 발전된 나라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을 따라야지 뭐 어딜 따르겠습니까? 그렇다고 미국을 따라하다간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고 당연한 결론 아니었겠나 싶었죠. 게다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뉴질랜드 사회도 이전처럼 모범적이라는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의료 시스템의 병목, 주택난, 공공부문 인력 부족 겉보기엔 여전히 평온했지만 속은 점점 침식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아주 의외의 나라, 한국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답을 듣게 만들었어요. 그 전에 뉴질랜드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자연과 사람들의 여유로운 걸음걸이, 그리고 어디서나 들려오는 친절한 인사말들, 여행지로 보자면 이보다 더한 곳이 있을까 싶죠. 하지만 저는 그 풍경 너머에 있는 현실의 구조를 매일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불편한 진실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뉴질랜드는 공공의료 국가지만 환자들이 기본 진료를 받기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응급 환자도 경우에 따라선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죠. 그걸 우리는 무료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설득해왔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건 단지 이런 상황을 미화하는 방식일 뿐이었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 하나 바꾸는데 몇 주가 걸리고 공공기관의 처리 지연은 사실상 당연시되죠. 담당자가 휴가 중이면 일은 멈춥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중심으로 짜인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의존된 시스템이었거든요. 대학 강사로서 학생들 서류 처리를 돕다 보면 저조차 지치기 마련일 뿐이고요. 공정함은 유지되지만 속도도 투명성도 없는 행정은 결국 신뢰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죠. 주거 문제도 심각합니다. 뉴질랜드는 수년 전부터 집값 폭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오클랜드의 평균 집값은 이미 중산층의 손이 닿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섰고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이라는 말 자체를 농담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사회는 점점 계층화되고 평등을 자랑하던 뉴질랜드는 숨겨진 격차가 존재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부심을 이야기해요. 그래도 우리는 범죄율이 낮잖아. 그래도 자연이 아름답잖아. 그래도 민주주의잖아.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래도라는 접속사가 너무 잦아졌고 너무 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화를 유예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걸 모두가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 같았어요. 강의 중 학생들이 종종 물었어요.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 맞나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역시 예전엔 망설임 없이 맞다고 대답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질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말할 수 있어요. 글쎄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그 질문의 해답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 바로로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처음 서울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저는 조금 긴장했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에 대한 저의 인상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이었으니까요. 뉴스,
논문, 가끔 학생들이 제출하는 에세이 속에서 등장하는 나라. 기술은 빠르지만 피곤해 보이는 경쟁 사회의 상징처럼 그려지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예상치 못한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에서의 흐름, 환승 시스템, 안내 표지판의 배치, 그리고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싶어 무서울 정도라였죠. 저는 그때부터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항의 시스템이 아닌데 그 후 학회가 열리는 서울 시내로 이동하며 더 큰 충격이 연이어 쏟아졌죠. 학회 일정은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속도에 초점을 맞춘 나라가 아니라 완벽하게 행정을 처리하려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빨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절대 빨리빨리의 나라가 아니라 잘하다 보니 빨리빨리의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었죠. 뉴질랜드에서 한국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가 처음일지도 모르겠군요. 첫날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둘째 날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프로그램으로 구청사나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두 번째 날,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방문한 곳은 서울 강남구의 주민센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든 소규모 공공기관은 보통 낙후되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건물 외관부터 내부 인테리어, 응대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띄었던 건 디지털 시스템의 깊이와 정밀도였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디지털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포털 시스템은 마치 실시간으로 사회 전체가 연결된 듯한 느낌이었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민원인이 공공기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익숙하게 들어와 번호를 뽑고 대기하며 차분히 스마트폰으로 할 일을 보는 모습. 누군가는 자료를 프린트하고 누군가는 상담 창구 앞에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화하더군요. 그 모든 장면이 제게는 낯설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선 공공기관 방문이 짜증나는 일로 여겨지기 마련이니까요. 긴 대기, 불친절한 대응, 일방적인 통보, 거기엔 시민과 국가 사이에 일종의 불신이 깔려 있었죠. 하지만 여기 서울의 이 작은 행정기관은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상한 상실감에 빠졌어요. 우리가 자랑하던 시민 중심 행정은 뭐였지? 왜 나는 지금 외국에 와서 오히려 내 나라가 해야 할 걸 보고 있는 거지? 이제껏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공공정책의 틀 자체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한국이 이런 사회라고 말해준 적 없었는데 왜 이토록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모든 게 갖춰져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건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놓쳤다는 불안감에서 출발한 갈망이었죠. 서울에서의 이틀이 지나고 저는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이틀간의 출장도 말이 안 되긴 해요. 비행시간만 따지면 24시간인데 한국에 체류한 게 45시간밖에 안 된다니. 뭐 뉴질랜드 행정이 다 그렇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공기가 몸을 감쌌지만 이러한 익숙함이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셔틀을 기다리며 스마트폰으로 택시 앱을 켰는데 연결에 실패했어요. 황당하더군요. 결국 오프라인으로 대기 중인 택시를 잡았고 운행 종료 후 카드로 결제하고 종이 영수증을 기다리며 서 있는 그 시간마저도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며칠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지? 사람들이 빨라지는 건 금방 적응해도 다시 느려지는 건 적응하기 어려워한다는 말?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며칠 뒤 학교로 복귀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공공행정학 개론 수업에서 국가별 행정 투명성을 다루던 중이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사례를 제시했어요. 그냥 늘 해오던 게 이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못 참겠어서 그냥 서울에서 보고 겪은 경험을 언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행정학 관점에서 주목해 본 적 있나요? 순간 교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학생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저도 그 침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저 역시나 잘 몰랐으니까요. 그 이후로는 어떤 현상도 이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령 행정 민원 처리 시스템. 뉴질랜드에서는 여전히 일부 수기 양식을 사용하고 공공 웹사이트는 종종 오류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봤던 행정 서비스는 모든 절차가 실시간 처리되고 심지어 다국어 지원과 노약자 배려 설계까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었죠. 그건 단순히 기술이 앞서 있다는 문제를 넘어선 시민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국가의 철학이 반영된 구조였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껏 제가 배우고 가르치고 믿어왔던 공공행정의 정의가
이 짧은 방문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어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을 중심에 둔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걸까? 속도가 느려도 따뜻한 사회라는 우리의 자부심은 실은 변화를 감당할 용기 없는 관성은 아니었을까? 특히 충격이 컸던 것은 한국의 시스템이 효율을 추구하면서도 인간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그것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여겨왔거든요. 빠른 사회는 차갑고 느린 사회는 따뜻하다는 이분법. 하지만 서울의 작은 행정기관에서 목격했던 그 현실은 그런 저의 프레임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학생들과의 대화 중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은 압박감 심한 나라라면서요? 그 말에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적어도 시민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사회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강의는 마쳤는데 제가 한국을 제대로 설명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나 너무 놀라서 누군가에게 제대로 설명해줄 준비가 안 되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모든 수업 커리큘럼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공공정보 시스템, 디지털 전환 정책, 위기 대응 모델 등을 연구 사례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참고용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놓쳤던 중요한 실체에 대한 뒤늦은 경의이자 사과였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나자 저는 하나의 습관이 생겼죠. 어떤 제도가 작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까를 떠올리는 버릇이었죠. 이전까지만 해도 핀란드는 이럴 텐데 노르웨이라면 다르게 풀었겠지라는 식의 비교가 익숙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좌표가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강의를 마치고 행정실에 들렀습니다. 학생 한 명이 주소 이전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걸 검토하고 승인받기까지 5일이 걸린다는 설명을 듣고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서울에서라면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는 걸 알고 난 뒤였으니까요. 그 차이는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가 개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시스템을 얼마나 단단히 구축해두었는지의 문제였어요. 저는 몇 가지 사례를 논문 형태로 정리해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비교한 건 공공정보 접근성이었습니다. 뉴질랜드의 행정 웹사이트는 문턱이 높고 다소 보수적인 구조입니다. 단순 민원도 각 부처마다 사이트가 나뉘어 있고 통합 시스템은 아직 실험 단계죠. 반면 한국은 이미 정부24 국민신문고, 복지로 등 통합 포털 기반이 견고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국민은 단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대부분의 행정 절차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죠. 이건 단지 효율을 넘어서 시민이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구조였어요. 그 다음 주거 정책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뉴질랜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장기적 대응책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청년층의 경제력 위축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정책이 희박하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1인 가구, 고령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계층별로 세분화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LH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시스템, 청약 가점제, 무주택자 우선순위 모델은 정책학적으로도 매우 정교하고 다층적인 구조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이 나라는 그냥 빠른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이건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실행사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한국을 따라잡아야 할 경쟁자가 아닌 배워야 할 선배 국가로 보자고 생각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한국 팬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주변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중 가장 뚜렷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동료 교수인 니콜라스였어요. 그는 유럽 유학파 출신으로 오랫동안 독일 모델을 극찬해온 사람이었죠. 공공행정은 느리고 꼼꼼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고 한국식 시스템에 대해선 그건 기술로 포장된 불안정한 구조라며 냉소적으로 반응했죠. 어느 날 저는 교내 세미나에서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가져온 정책 신뢰 회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에서 저는 서울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 어떻게 시민 중심의 데이터 행정을 구축했고 그 시스템이 실제 사회 신뢰도와 응답 속도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니콜라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예외였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로에, 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이상화하고 있어. 그것은 오히려 인간미를 상실한 사회일 수도 있어. 효율은 높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은 기계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야.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묘하게 굳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제 쪽을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내내 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니콜라스, 당신은 한국에 가본 적 있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한 어르신이 키오스크에서 민원 업무를 못하고 있자
직원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도와주는 장면을 봤어요. 그게 기계인가요?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어요. 당신이 말한 건 겉만 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한국은 기술만 빠른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길었고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학생들의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한국처럼 디지털 기반으로 복지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더 알고 싶어요. 한국 정부가 위기를 어떻게 다룬 건지 관련 자료를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니콜라스는 그 뒤로 제 발표에 딱히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 행동은 사과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었지만 저에겐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을 향한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조용히 사람을 바꾸는 나라였어요. 여전히 한국에 대해 잘 모르지 않을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그런 의심마저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소개해야 할 모델이라고 말이죠. 저는 교과서를 바꿨습니다. 수업 자료에서 북유럽의 사례와 함께 서울시의 행정 플랫폼, 한국식 방역체계,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 단원을 정식으로 추가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흥미와 신뢰의 눈빛으로 바뀌어갔어요. 한 학기 프로젝트에서 한 학생이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의 사회복지 예산 구조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인구 구조와 데이터 기반 맞춤 설계가 이루어져 있더군요. 이걸 분석하면서 제가 뉴질랜드 정부에 바라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도 이제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는 저보고 한국을 찬양한다고 비꼬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단지 한국을 찬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놓친 가능성을 다시 챙겨야 하고 한국처럼 발전한 사회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변화의 시작일 뿐이죠. 물론 저를 비꼬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학생들이 하는 교수들 평가에서 제가 좋은 점수를 받을까봐 그런 거죠 뭐. 아무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사람을 바꾸는 제도, 그리고 빠르게 움직였던 한국의 혁신. 뉴질랜드 사람들도 당일 관공서에 방문해서 대부분의 일 처리를 그날 끝내고 돌아오고, 그리고 불합리한 의료제도와 복지제도는 손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느리다고 미덕이 아니며 빠르다고 조급함이 아니란 걸 이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계 단위에서 이렇게 꾸준히 재언을 하면 결국 움직이는 게 행정이고 정부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글은 마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